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한이예가 이란에서 피살됐습니다. 한마디로 협상하는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좌시할 수 없죠. 본인 영토에서.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큰 그림에서 강경 정책을 쓰면 지지 않으려고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야, 이거는 사람들의 피를 마신 것 같은데 하면서 핥았는데 소금이 있더라고요. 두리안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 정말 두리안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출신 방송인 에바 씨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피살됐습니다. 하마스는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니예는 페제시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맞다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 몇 시간 만에 연이어 이란 심장부까지 타격한 셈이 됩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30일 베이루트 외곽을 공습해 헤즈볼라 최고위 지휘관 1명을 제거했습니다. 지난 27일 헤즈볼라의 골란고원 축구장 폭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니예 사망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는 경랑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선언했지만 부정선거 의혹 항의 시위는 점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현지 시간 30일 기준 벌써 10명 넘게 숨졌으며 이 가운데는 15살과 16살 미성년자도 포함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강경 대응에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7개국 외교관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각국 주재 베네수엘라 외교관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회의가 열리는 9월에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연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금리 인상 후 8번 연속 동결입니다. 연준은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순항하고 있지만 목표에 도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conomy is mov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협의해 만든 조선인 노동자 강제 노역 관련 전시 공간에 강제성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 내 전시 공간에는 조선 총독부 관여 아래 관 알선 모집이 있었다는 등의 사실 외에 강제 노역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일본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문화유산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고만 했을 뿐 강제 노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란 테헤란 한가운데서 암살됐습니다. 이란 대통령 취임식 날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알파 기자님,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마스의 간판이었어요.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란에서는 보궐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됐고 그 취임식에 갔어요. 그 취임식 영상들도 너무 신기해요. 그 새로운 대통령을 꽉 안아주고 뺨으로 뽀뽀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장면들이 포착되고 난 다음에
밤에 자기 이제 레지던트에 갔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설에 따르자면 이 혁명수비대 장군이랑 만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공격 당해가지고 자기 경호원과 함께 죽었어요. 그 총 죽은 사람 2명이에요, 사실은. 네. 이스마일 하니에 일단은 하마스 최고 지도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왜냐하면 하마스는 이렇게 하나의 최고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니고 몇 가지 이렇게 집단이 있는데 거기 지금 야흐야 신발도 나름 지도자이고 그리고 모함메드 디아피라는 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사살됐다는 소문이 도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하마스 정치국 사무총장인데요. 해외에서 하마스에다가 이제 군사적 지원이나 아니면 자금 지원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주요 인물이었네, 어쨌든요. 네, 이란에서 이렇게 암살당했다는 거는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좀 약간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좌시할 수 없죠. 본인들의 영토에서 네. 직접적인 공격이 좀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이스라엘이 이란 안에서 이렇게 작전을 하는 건 처음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제 있었죠. 네. 예전에도 이제 핵 과학자들이 암살당했고 죽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루트로 이제 하마스의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네. رژیم صهیونی جنایتکار و تروریست با این اقدام زمینه مجازات سختی را برای خود فراهم ساخت و خونخواهی او را که در حری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ه شهادت رسید وظیفه خود می‌دانیم. 하마스 안에서 이스마일 하니에는 가장 대중적인 정치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정부가 지금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 쪽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한쪽엔 파타가 잡고 있고 한쪽엔 하마스가 잡고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 정부의 총책임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가자 지구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니에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건국한 다음에 생겨난 이 난민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네. 엘리트 네. 망명자들 이 출신들이 아니라 진짜로 가자 지구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같은 게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우파 장관이 그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이번 살인은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 것이다. 뭐 좋게 만들 것이다. 이 사람이 해왔던 일이 뭐냐면 지금 카타르와 이집트 중재로 휴전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 휴전 협상의 파트너가 이 사람이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상하는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라는 의도와는 그 목적의 사례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란의 새 대통령 취임에 딱 맞춰서 이란이 지원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목청 높였던 헤즈볼라와 하마스 지도자들을 살해한 거. 이거는 뭐 그냥 이란을 겨냥한 걸로 봐야겠죠. 이제 특히 이제 테헤란에서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그러면 앞으로 결국은 미국과 협상하려고 나설 것이다. 이거 뭐 누가 봐도 빤한 전망이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 나서는 것도 방해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페제시키안은 굉장히 활동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이란하고 화해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30일이었죠. 헤즈볼라의 고위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27일 날 골란공원 축구장을 헤즈볼라가 공격을 하면서 이제 어린아이와 등등 12명이 헤즈볼라 공격했다는 거 아직 증명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헤즈볼라는 그걸 아직 시인하지 않고 부인했고 있죠. 헤즈볼라가 했다고 주장되는 것들 보면 아직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파티히라는 이란산 미사일을 썼다고 하는데요. 네, 뭐 무기를 분석한 네, 결과 근데 그렇다. 그 무기가 그 정도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거 뭐냐면 살짝 레바논 내부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있고 헤즈볼라랑 사이가 더럽게 안 좋은 누르주 사람들이 있어요. 누르주 사람들은 헤즈볼라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이 더 벌어진 거는 누르주 동네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다 누르주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이 누르주 사람들도 자기네끼리 연대가 너무 강한 하나의 종교 집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그 레바논에 있는 누르주 지도자는 이럴 때는 좀 살짝 헤즈볼라를 경영하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우리 레바논에서 헤즈볼라하고 시아파하고 누르주파 사이에는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주작이 아닌가라고 누르주 지도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약간 심상치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교수님도 오셨는데 궁금한 거 있거든요. 교수님 여쭤봐도 드릴게요. 왜냐면 MC이시니까 괜찮으시죠? 네. 언제부터 물어봤다고요? 교수님, 여쭤보시죠. 중국이 언제부터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에요. 지금 러시아한테도 많이 하지만 중동의 불안은 중국 에너지 수급의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네 필요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쫓아내기도 있지만 안정적인 어떤 그 에너지 수송선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저게 잘 아시다시피 뭐 홍해에서부터 호르무즈 해협,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레카 해협 통제 이러면은 사실 남중국해 들어오기 전에 중국의 수송 루트가 막혀버리거든요. 네. 특히 장저민 시대가 들어서면서 소위 이제 그 전부터 외쳤던 다극화 이런 걸 하면서 중국도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네. 중국 같은 데는 계속해서 저게 원래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하나만 유엔에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걸 풀으려면 결국은 두 개의 국가론밖에 없다라는 게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자기네 나라에 불렀는데,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항구들하고 노동시장에서 중국어 활발해졌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갑자기 중국 업체들한테 나가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인도 회사들을 다 집어던졌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중국이 삐져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것도 분석도 당연히 있죠. 있는데.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생겼을 때 사실 이스라엘이 섭섭했어요. 왜 섭섭했냐 하면 미국의 대중 과학기술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거의 1년에 한 200억 불 이상의 전자, 컴퓨터 관련 AI 관련, 반도체 관련 부품 교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초반전에는 중국이 굉장히 조심을 했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편을 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났고, 여기에는 약간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퍼주는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3단계 휴전안을 내놓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요지부동입니다. 미 대선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을 감안해서 휴전을 최대한 미루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타냐후의 행보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한 것인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정세는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세계 정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대통령이 누구일까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의 이 굉장히 얕은 지식으로는 사실 제일 가까운 거는 그나마 저한테는 오바마 대통령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제가 공부할 당시에 오셨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네네, 2012년도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가 기억이 나서 우선 그나마 뭔가 내적 친밀감이 있는 거. 일단 봤으니까 엄청 다르죠. 네, 명예 박사니까 선배예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선배님이 가장 인상 깊은데 루즈벨트가 아마 네. 그 가장 영향력.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현대 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새로 만들게 하는, 규칙과 그렇죠. 질서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온 영향이 상당히 교수님 크다. 말씀 듣고 보니까 국제 질서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미국 선거는 국정선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선거 결과가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기의 차이일 뿐 엄청나죠.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이번 대선 드라마를 보는 중국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바로 요동치는 미국 대선, 멀미나는 중국입니다. To define the future, I want to be mind. No nation had ever seen China. We told China, and including China, and China built by China. They made with China, where the China virus. We're going to China, and because of China, and now China has it now. We were keeping that. And I will end the electric vehicle. For ill-begotten gains, and tonight I'm announcing. 중국
이쪽 이제 언론이나 이쪽 분위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공이시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누가 돼도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고, 다만 기존의 트럼프와 바이든은 좀 다른 형태로 중국을 압박을 했잖아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그리고 뭐 탑다운 방식을 선호한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맹과 함께 이 규범에 기반한 질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하잖아요.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상대를 압박하자. 이런 거니까 사실은 더 괴로운 거는 바이든이 훨씬 괴로웠어요. 규범적으로 오니까.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맞춤형으로? 예, 그런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조금 더 대화의 공간이 열리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미국의 대중 압박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을 막론하고 이 전략적 연속선상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큰 그림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기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만 해리스라는 그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해리스는 뭐 외교적으로 별로 자기네하고 접촉도 없었고 그런 성과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대통령으로 만약에 되면 결국은 기존의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더 강경 정책을 쓰면 지지 않으려고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요새 약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여론을 살펴서 경쟁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트럼프는 뭐 소위 이제 공화당이냐 민주당일 때는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둘 다 때리는 건데 어떻게 때리냐. 와서 그냥 손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서 때리는 거냐. 아니면 막대기를 들고 와서 막대기를 때리면서 그나마 좀 약간 형식이라도 형식이나 바꿔서 때리는 거냐의 차이점인데요. 일단 계속 하나하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을 때, 해리스가 됐을 때 각각 쪼개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사실 트럼프는 바이든식의 시진핑 다루기로는 시진핑을 무릎 꿇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당선이 되면 중국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국을 저렇게 압박을 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됐을 때 상황은 뭐였냐면 중국이 도전을 하는데 자기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세게 도전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몇 가지 핵심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달러잖아요. 달러 패권. 그다음에 해상 군사력입니다. 전 세계 항공모함 전단 26개 중에 11개를 운영하면서 이 해상을 통제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사이버 안보라는 게 나왔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세 가지에 다 도전을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고 봤더니 무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역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훔친 기술.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기술에다가 보조금과 환율 조작을 통해서 물건 값을 다운시켜서 그거를 국제 무대에 진출을 시키니까 그 바람에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관세부터 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비정상적으로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과학기술을 통제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에다가 지금 바이든이 규범적으로 했던 소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더 강력한 올가미식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똑같을 거다. 형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은 그냥 계속될 거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정치는 독재 정권이고 경제는 약탈 경제다. 그래서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는 정권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재작년에 그 안보 전략 보고서를 내면서
기술 패권이나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해서 독재를 하는 대표적인 수정주의 세력이다라고 딱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물리치는가가 미국 외교 정책의 목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그리고 그걸 이어받는 해리스가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누가 와도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압박을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입장이죠. 중국은 여기에서 시진핑 시스템이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사항전을 하는 겁니다. 결사항전. 그러니까 미국이 오면 우리도 그만큼 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요. 요걸 넘어가는 거는 잘 안 했어요. 미국이 50을 공격하면 50 밑에서 한 45, 50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맞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관세법입니다. 지난 4월에 통과가 됐는데 12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지켜보고 이제 12월 1일부터 이 중국판 슈퍼 30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네가 이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언제든지 국가 주성령으로 통제할 수 있는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12월부터 이런 관세 전쟁이 온다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전 세계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말 뭐 우리나라는 정말 괴롭죠 또. 지금 이 기조가 사실 강해졌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오바마 때부터예요. 이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안 그렇다가 오바마 때부터 굉장히 이제 관세 올리는 거 그걸 시작을 했었고 뭐 그건 이제 뭐 조지 W 부시 때도 약간 그러긴 이제 오바마 때 굉장히 심해졌었고 그 오바마 때 그 외교안보 라인들 지금까지 바이든 거쳐서 해리스까지 전부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2018년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좀 관세 올린 거에 대해서 중국이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WTO에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하고 세계무역기구가 바이든 정부 들어섰을 때 트럼프 정부의 그 조치는 문제였다. 그 룰을 위반한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시정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바이든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던 그 대중국 겨냥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안 하겠다. 트럼프 노선을 고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조는 계속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올해 5월인가요? 그 태양전지, 뭐 관세 올리고 지금 뭐 관세 뭐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해리스 정부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관세건 인하를 하려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될 거예요.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1대1로 이제 때리는 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되는 게 조금 더 쉴 여지를 주는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양자 선택을 강요했으니까. 편의상 트럼프 2.0으로 부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세련되졌더라고요. 그 토론하는 거 보니까 그 남의 얘기도 좀 이제 들으려는 것 같고. 마이크 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괜찮은 것들은 중국 압박하는데 좋다 그러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건 취하고. 그러니까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선거에서 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한테. 그렇게 중국을 다루면 안 된다. 그렇게 윽박을 지르러서는 우리한테 도움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관세를 인하하고 정상화 시켜줄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국이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되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중국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니까 트럼프가 했던 게 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하나도 안 내려졌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똑같은 대중관세 압박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여기에도 보면 이 전략물자, 전략산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물자에 대한 관세를 10% 올리고 중국 거는 60% 이상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 기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약간 감정적인 그리고 뭔가 강한 미국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더 강하거든요. 그 궁금한 게요. 사실은 뭐 시진핑이 이제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은 지가. 중국몽이라는 단어도 오래전부터 이제 들어왔고요. 뭐 2049년까지 뭐 100주년을 기념해서 뭘 하겠다, 뭐 제조 강국 등등 다 이제 미국을 사실상 겨냥한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혹은 뭐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목표 시기를 오히려 앞당겼다던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것도 사실은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라는 거를 1987년에 내놔요.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도 초급, 중급이 있다. 근데 원래는 그 마르크스 이론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 언제까지냐면 2050년까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건국 100주년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2050년 되면 이제 초급 단계에는 사회주의지만 시장 경제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2049년이 되면 정말로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게 원래 덩샤오핑 때부터 쭉 해왔던 거예요. 근데 2050년에 미국을 물리치고란 말은 생략이 됐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 종합 국력 면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50년이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정해놓은 게 2035년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35년.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완성. 근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5% 성장을 꼭 뭐 내외지만 해야 되고 한 게 저거 역산을 한 거예요.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려면 지금부터 매년 4.78%인 거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 저 내외를 달성하지 못하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GDP 1%당 대개 2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중국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5% 정도 해야 1200만 개 일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올해 중국 대졸자가 1179만 명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걸로 나라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1179만 명을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취업이 안 되면은 그거는 미국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27일이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토니 블링컨 미국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30여 개국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뭐 왕이 부장과 블링컨 장관이 만나서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장소였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일단 중국은 이 미국과 나토가 아시아 국가들 줄 세우게 한다. 이거 아세안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것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아세안과 이 아시아가 중국 대 반중국 이 구도로 가는 걸 어떻게 해서든 균열을 내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뭐 첨예하다고 할 수는 좀 없었던 게 이제 일단 미국의 입장이 애매해요. 블링컨 장관이 와가지고 바이든 레거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에 그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약간 유리해 보이는 이런 국면이기도 하고, 바이든이 대선 후보도 지금 사퇴한 마당에 그래서 말하는 데 힘은 뭐 거의 안 실려서,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도 계속 지금 미국 상황 어떻게 되나만 보고 있을 텐데, 특히 이 ARF라는 게 원래는 이제 아세안을 발판 삼아서 만들어 놓은 확대시킨 지역의 이제 안보 대화 기구인데, 거기서 아세안은 사라졌다 이 얘기가 지금 오래전부터 나왔죠. 존재감이 확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예전에는 힐러리 국무장관이 가서 뭐 중국하고 막 목소리 높이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공간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이 공간이 싸움장이,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기구라는 게 싸움도 와서 거기서 하고, 이번에는 전혀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회의체가 저는 그 생각을 늘 하지만. 네, 아주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아세안과 중국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특히 중국이 1992년에 이제 영해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영해법, 그 전까지는 자기네 법도 없었어요, 영해법이. 그런데 이제 상해에서 68km 지점에 암초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시멘트를 갖다 부어서 섬을 만들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영해법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 한 90%가 자기네 영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충돌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아세안 국가들, 지금 이제 여기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 6개 나라 되는데 도저히 중국과 1대1로 붙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당시에 업적으로 초대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다가 사공들이 많아지는 거죠. 숟가락을 얹으려고. 왜 이게 희미해졌냐 하면 뭐 한 30개 나라가 참가하니까
합의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사실 아세안 국가들은 곤란하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특히 중국한테는 여전히 원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적으로 뭐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 문제에 대한 소통은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게 좀 내려온 게 아닌가. 알파 기자님 저번에 우리 뭐 베이징 선언 얘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중동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뭐 이란부터 해서 레바논 등등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지금 중동 뭐 언론에서는 중국을 어떤 식으로 좀 다루나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떨까요? 중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단순해요. 이용해 먹자. 중국을 이용해 먹자? 어차피 여기 국경이 없으니까 미국만큼은 갑질할 수가 없으니 미국을 이제 쫓아내는 데서 이용하자고 하지. 근데 그분들도 이제 신장 위구르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가지는 못하죠. 근데 위구르 문제에서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그게 이제 중국과 이슬람 국가들 간의 약한 고리라고 서방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걸프 국가들, 중동 전체만큼 걸프 국가들은 너무 확고하게 중국 정부의 주장 편에 서 있어요. 그럼 위구르 문제가 됐건 홍콩 문제가 됐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오랫동안 공들여서 거래관계 트고 그것도 훌륭한 중재 역할이니까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면서 움직일 거다. 그 북러를 막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북러가 합치가 돼서 북한이 사고를 자꾸 일으키면 미국의 간섭이 있죠. 중국이 볼 때는 미국의 이 북러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또 중국에 대한 뭐 책임론 이런 게 또 나오고 이런 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이런 지금 미국의 힘이 약간 쇠퇴됐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도약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여전히 미국은 한국 측의 미중 양자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궁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준영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시사 W와 함께하실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메디치미디어 지역학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옷이 그냥 휴가 옷이네요. 네. 제가 오늘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 왔거든요. 네, 월드시사 W의 즐거운 여행 시간 3분 세계 일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더위를 잊어버릴 수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러시아 분 오셨잖아요. 로마니아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로마니아. 한국에서는 루메니아라고 하죠. 네, 로마니아. 이제 사실 이 나라는 한국과 아주 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가요? 로마니아 예전에는 독재자가 있었거든, 차우셰스쿠. 그렇죠. 이분이 북한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변신돼요. 부카레스트에 있는 수많은 성당하고 집을 다 없애버리고 많은 이제 사람이 자기 집을 잃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민의 궁전이라고 하는 오늘날에 이제 국회를 쓰이고 있는 그 건물을 지읍니다. 일단 로마니아가 시원한가요? 비교적 시원하죠. 왜냐하면 북부 지역으로 봐야 되죠. 그래, 위도상. 네.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알파고와 3분 세계 일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오직 로마에 가지 마세요. 로마보다 로마니아가 아주 예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후계자들이거든요. 로마 라틴 민족에다가 러시아 양념을 뿌리시면 로마니아예요. 그렇군요. 그분들이 쓰는 언어는 이제 언어로서의 이태리어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러시아 사람이 이태리 말로 얘기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강한 방언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 나라는요, 사실은 분단된 나라예요. 남북한처럼 분단됐어요. 몰도바도 사실은 예전에 이 나라랑 똑같은 나라였는데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몰도바를 먹으면서 가지고 갔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몰도바가 나왔는데 좀 약간 동일하기엔 좀 약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60년 동안 따라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몰도바 국기하고 로마니아 국기 똑같아요. 그리고 언어는 똑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고 이제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세계 여행이잖아요. 그럼 어디 가는 거 중요한데 일단 수도 가야 되죠. 부카레스트. 예전에 부카레스트 시청으로서였다가 지금은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그 레스토랑이 그 정통 루메니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정통 루메니아
가옥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를 이제 추천하고요. 바로 그 옆에는 로마니아식 동방정교회의 성당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성당들이 좀 약간 달라요. 그 중에서 루메니아 성당들은 색다르거든요. 왜냐면 좀 약간 러시아 느낌하고 라틴 느낌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 인민의 궁전 가야 되죠. 근데 거기에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죠? 마이클 잭슨은 거기에 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거기 베란다에서 이제 발코니에서 국민한테 연설하는 첫 외국인인데 헬레 부크레시티라고 해야 되잖아요. 헬레 부다페스테라고 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이 부다페스트에 온다고 생각하고 부크레시티에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있는 가이드가 말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재밌네요. 네. 근데 루메니아는 뭘로 유명해요? 뱀파이어로 유명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블라드 타펫이라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꼬치에다가 앉혀가지고 그런 좀 그냥 잔인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름이 블라드 타펫이에요. 타펫이 꽃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이 소설가는 야 이거는 사람들의 피를 마신 것 같은데 하면서 뱀파이어 콘트 드라큘라이라는 그 소설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뱀파이어의 이제 원조는 루메니아 왕이에요. 군주예요. 부크레시티로부터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브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브란 캐슬에 가시면 이제 콘트 드라큘라 그 인류 최초 뱀파이어는 거기서 살았어요. 또 이제 자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살리나 투르다에 가야 돼요. 살리나 투르다에서도 이제 소금 광산이 있는데 이제 안 쓰여요. 거기 진짜 그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고 거기 호수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이렇게 관람차도 있어요. 저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많은 거 있는 그 광산 처음 봤거든요. 지하에 그런 게 있다고요? 네, 소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핥았는데 소금이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소금 광산 얘기해서 생각이 난 게 제가 예전에 폴란드에 그런 소금 광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 광산 안내하는 사람이 굳이 이게 소금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핥아봐도 좋다. 그러나 그 전에 수만 명이 그렇게 해서 핥아봤다라는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서. 근데 정말 너무 커다라니까 마치 제가 핥았던 데는 예전에 다른 사람이 핥았던 거를 겹칠 가능성이 수학적으로 너무 낮지 않을까. 심리가 비슷하니까 같은 곳을 핥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네요. 사고를 잡는 거는 에바인 것 같아요. 역시. 네, 너무 무더워서 시원한 곳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우리 알파고 기자님이 드라큘라까지 소환했습니다. 알파고와 함께 루마니아 다녀왔습니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소소한 문제 연구소 문을 열기 전에 엄 소장님 오셨으니까 겸사겸사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에서도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응유엔 푸종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상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있고요. 이게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요새 미 대선이든 한국 정치에서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연세가 많으셨죠. 80세셨습니다 올해. 그런데 서거는 조금 좀 급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 베트남의 권력 구조상 5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전당대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지난 전당대회가 그러니까 2021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5년의 임기가 있는데 응우엔 푸종 같은 경우가 강력하다는 이미지를 가는 것 자체가 3년임을 했어요. 예. 다음 전당대회가 2026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8순이었지만 이제 82, 3세까지는 버텨주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국가 안에서 정리가 됐던 건데 좀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응우엔 푸종이 또 하나 이제 국내적으로는 뭐냐면은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반부패 드라이브가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응우엔 푸종이 이제 두 번째 연임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2016년서부터 불타는 화로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반부패를 처벌하는 게 이제 되게 강해졌습니다. 사실 하노이 안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견조하게 성장을 하려면 실용주의 노선은 계속 가야 되고 그다음에 외자도 계속 들어와야 되고 국내 정치는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외자를 줄 수 있는 국가들과 친할 수 있는 뭐 외부 네트워크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의무회품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관측을 하는 게 베트남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변화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지금 외교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대담 외교를 하면서 푸틴 오죠, 바이든 오죠, 시진핑 오죠, 뭐 다 이게 베트남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베트남 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또 하나 이제 국내적으로는 뭐냐면은 오늘도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서 막 지금 베트남 현지 사정에 대해서 막 얘기가 오고 있는데 네. 국장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국장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뭔가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하노이에서 좀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나저나 오늘 엄수영님이 지금 이 패션으로 오늘 오신 이유가 이렇게 막 국제 정세 안보 이런 얘기만 하러 오신 건 아닐 것 같고요. 네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신 건지. 오. 선글라스까지. 우리 저기 소풍팀에서 준비한 것도 아닌데. 연필도 깔맞춤이에요. 보라. 네. 배경에 해변이라도 좀 넣어주셔야 뭔가 될 것 이렇게 같은데. CG로 나중에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소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소품 챙겨주셔서. 네,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제가 또 사랑하는 동남아로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7말 8초. 휴가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가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즐길 수 있는 것들 중에 또 최고는 또 이게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맛에 네.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네. 동남아 음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너무 재밌을 것 동남아 같아요. 과일 네. 어디까지 먹어봤니?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바나나를 경기도 남부권인 안성에서 감귤과 한라봉 등 아열대 과일을 경기도에서도 동남아 과일, 동남아 음식 나 이것까지 먹어봤다. 어떤 거 있으세요? 네. 전 일단 베트남 음식을 워낙 좋아해서 집에서도 늘 베트남 쌀국수를 먹습니다. 저는 사실 동남아 여행을 많이 못 가봤는데 한 15년 전에 출장 때문에 베트남을 한번 갔었고 작년에 태국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이름을 하나도 못 외우겠어요. 맞아.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태국 다 가서 살국수. 아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저는 필리핀 반식이라고 아,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좀 약간 다르게 하는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좀 효과적으로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 게 아세안 기인데요. 그 안에 이제 노란색 줄기가 혹시 그에 담긴 뜻을 알고 계신가요? 설마 그거예요? 면? 면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국수를 국수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국수는 아니고요. 볏짚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세안이 10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 그 줄기 10개를 다 익은, 잘 익은 쌀을 이렇게 중간 허리를 묶어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로 간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의 대표 상징을 뽑을 때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의 공통점은 쌀 먹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쌀 우리도 많이 먹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제 그건 이제 자포니카라고 부르는데 좀 이렇게 짧고 통통한 애들, 단립종이라고 하는 쌀이고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 뭐 인도에서도 많이 먹고 이런 데는 이제 보통 이제 길죠. 그래서 이제 인디카 혹은 이제 우리 안남미라고 많이 불려지는 겁니다. 한때는 이제 안남미는 뭐 불면 날아간다, 뭐 영양분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가공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도 되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뭐냐 그렇게 더운 나라에서 배부르게 잔뜩 먹으면 일하기 힘듭니다. 네. 또 이제 가공하기 좋다 보니까 쌀국수가 사실은 쌀을 그냥 나달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갈아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면으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라이스 페이퍼처럼 이렇게 넓게 만든다든가. 이제 밥을 뭐에 비빕니다. 이제 커리를 비빌 때도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쌈발 소스 같은 거를 비빌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거는 저희 동남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은 동남아에 외부 변수가 아니라 내생 변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중국 문화가 많이 섞여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수도 많이 먹는데 사고나 카사바 이런 것이 들어가서 우리 당면 같은 국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리법은 볶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국물 속에 넣어서 먹느냐, 그 다음에 이제 비벼 먹느냐, 적셔 먹느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마다 좀 특징이 있나요? 예를 들어 뭐 더운 나라니까 뭐 향신료가 좀 독특하다던가 아니면 특징이 있으면 굵직굵직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특징은 가장 크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단백질에서 나죠. 왜냐하면 해양부에 무슬림들이 많이 살잖아요. 이슬람교가 이제 주 종교인 나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일단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으로 많이 가는 발리. 발리는 또 힌두교다 보니까 또 발리 사람들은 또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돼지고기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바비 굴링이라는 그런. 네, 사실 저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닭은 그냥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동남아 친구들 닭 너무 많이 먹습니다. 우리만큼 먹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뭐 새우나 크랩.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요. 오징어 이런 것도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게 캄보디아 그다음에 필리핀의 루손 섬은 되게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수 기반에서 민물고기도 많이 먹습니다. 뭐 틸라피아라든가 반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대중화된 거는 태국 음식. 태국 음식. 똠양꿍. 그렇죠. 네, 그렇죠. 똠양꿍. 똠양꿍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새우. 네. 맞아요. 저도 새우국까지밖에 모르겠어요. 국물.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똠양꿍에서는 핵심은 뭐냐면은 꿍입니다. 꿍이 이제 새우를 뜻하고요. 야미 채소입니다. 다양한 채소고, 그러니까 이제 새우와 채소를 섞어서 끓인 건데 어떤 맛으로 기억이 나세요? 약간 되게 여러 가지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국이 사실은 음식이 유명한 게 태국이 또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안 겪었잖아요. 이 말인즉슨 왕가가 오래되고 왕가는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까지 왕가에서 먹었던 로얄 퀴진이 막 뭔가 이렇게 소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막 나가기도 시작합니다. 예전에 왜 유럽이나 이런 데서 태국에 대한 약간의 좀 환상? 것들이 환상 같은 것들이 워낙에 유럽에 많이 퍼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베트남 음식이 제가 되게 유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프랑스풍도 들어와서 어느 분이 프랑스 요리를 프랑스가 아닌 나라에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거예요. 물론 베트남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이제 뭐 그런 기억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은 꼭 거기서 그 좋은 가격에 가성비 높은 양식을 먹어봐라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호치민에서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 요리가 좀 뜨는 게 사실은 그 태국 요리가 더 절대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가 태국 요리는 까지는 약간은 이제 커리풍이 납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국물에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하지만 걸쭉해지는 느낌의 국물이 되는 거죠. 베트남 요리는 요새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 생야채를 신선 야채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지 않나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왜 쌀국수에다가도 생숙주랑 막 이런 거 생채소 막 잔뜩 얹어주잖아요. 뭐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요새 뭐 일부러 뭐 야채 많이 먹고 쌈밥집 수준으로 이렇게 야채를 먹을 수 있는데 정말 아주 작은 가게를 가도 그 정도의 야채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베트남이 가진 축복이고 또 이제 그래서 건강식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맛도 있고 싱싱하고
열량도 낮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에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반미라는 샌드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프랑스 바게트하고 이 반미가 좀 다른 건 베트남 반미에는 쌀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약간 바삭한 맛이 나는 거죠. 한때 CNN에서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맛있는 음식 1위가 른당이라는 게 뜬 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들어보셨어요? 른당? 그죠. 른당은 이제 인도네시아식 소고기 장조림입니다. 이를테면. 물론 제대로 만들면 아주 요리를 오래 하죠. 아주 뭉근하게 오래 끓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요리가 많은데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 가는 분들한테 쌈바를 가능하면 종류별로 많이 먹어보는 기회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쌈바는 일종의 소스입니다. 예, 소스인데 이게 종류가 한 300개가 넘어요. 300개. 네, 그래서 뭐 야채 찍어 먹는 애, 비벼 먹는 애, 약간 이렇게 스프레드처럼 이렇게 발라 먹는 애, 이렇게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쌀밥만 있어도 밥은 그냥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은 침이 막 넘어가네요. 꼴깍꼴깍 넘어가는 사떼라고 해서 이게 꼬치구이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코코넛 약간 소스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꼬치를 이렇게 굽습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정말 추천하는 사떼는 소, 닭 아닙니다. 염소고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떼 깐빙이라고 부르거든요. 깐빙이 염소여서 사떼 깐빙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빈땅 맥주. 정말 최고의 조합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시장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그 바나나 입에다가 넣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같이 생기는 쌀인데 쌀 위에는 고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 이름을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어서 이제 매일매일 그것만 사서 먹었어요. 네네. 뭐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그 나시고랭의 일종인데요. 네. 뭐 이렇게 지역별로 좀 이름이 다릅니다. 또 쌈발 소스에 따라서도 이름이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소장님,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세부를 갔다 왔는데 네네. 사실 거기 음식을 아는 게 거의 없어서 그쵸. 스파게티를 먹으러 갔었거든요. 세부에서. 네네네. 세부에 가서 이제 스파게티를 먹고 왔고요. 토마토 소스. 근데 이제 열대 과일도 사실 제가 아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근데 워낙 동남아가 열대 과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께서 열대 과일 뭔가 순위 같은 거를 매겨주신다거나 열대 과일이요. 아니면은 네, 뭐 열대 과일. 망고스틴, 두리안 그 이상의 뭔가가 사과. 있는지. 뭐 사과?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무슨 듣지 말고 그냥 계속 네. 과일은 정말 이제 그 알파고도 계속 얘기하는 두리안. 두리안 혹시 어떠세요? 먹어본 적 있다? 겁나서 못 먹겠던데요. 아, 그러세요? 저는 사실 그 냄새 벽을 네. 못 넘겠어요. 두리안, 생두리안 그래도 괜찮아요. 두리안 생두리안을 먹어야 돼요. 일단 저는 네, 두리안을 뭐 이런 거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두리안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거리에서 두리안을 발견하면 반드시 뛰어가서 먹는 사람이고요. 아니 근데 두리안 얘기를 하셔서 제가 최근에 읽은 뉴스인데 네. 중국에서 그렇게 소비량이 늘어나서 그리고 네. 비싼 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는데 정말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네. 베트남이 기존에 뭐 하던 그 농업 때려치우고 맞아요. 거기 두리안 나무 심어가지고 예, 예. 이게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여러 그렇죠. 가지 기사 실제 그렇습니까? 이제 두리안은 사실은 중국 사람들한테서 요새 완전 이게 고급 과일 이렇게 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두리안의 전 세계에서 중국이 소비하는 비율이 82%입니다. 82. 와, 거의 네. 다. 두리안이 그러니까요. 그쯤 되면 중국 과일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사실 2022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 수출돼서 들어가는 두리안의 90%를 태국이 좀 독점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이 어찌 보면 정말 이 두리안을 가지고서 말레이시아랑 베트남을 요새 좀 이렇게 길들이기를. 그리고 과일 얘기 더 해도 될까요? 두리안만 얘기하기 너무 아깝지 않나? 많이 못 들어보는 모르는 과일. 그렇죠. 망고스틴도 많이 들어가요. 네, 망고스틴이 이제 그 두리안이 과일의 왕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망고스틴은 과일의 여왕이다. 이렇게. 저는 망고스틴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경쟁 붙나요? 까기가 좀 힘들죠? 손톱이 약간 보라색이 될 제가 가능성이.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망고스틴을 여러 명이 가서 이제 먹는데 제가 유난히 잘 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먹다 보니까
특히 산처럼 쌓여서. 망고스틴 껍데기로 산을 네, 제가 네, 이루고 네. 있는데 그 진짜 너무 맛있죠. 네네. 저는 파파야도 또 많이 추천합니다. 사실은 저는 호텔 뷔페 가도 많이 나오잖아요. 동남아 여행 가면 뷔페에서 파파야 나면 꼭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외 나가면은 이제 화장실 잘 못 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파파야가 이렇게 장 운동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망고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망고의 그 그린 망고. 이게 덜 익은 것 같지만 또 이게 또 아주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이게 그 태국에서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 투명한 봉지에 망고 그린 망고를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네, 네. 먹기 전에 약간 고춧가루가 뿌려진 소금을 위에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아, 그 얘기만 듣고 그거 어디선가 저는 봤어요. 네. 지금 망고 얘기하셔서 이게 기후변화 때문인지 네네. 기후변화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에서 망고가 재배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실제 네.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일단은 저는 기후변화 효과가 있는 것은 일단 인정 이렇게 하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아열대 작물은 이건 어찌 보면은 다 시설 재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노지에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시설 재배면은 뭐 이를테면 북한에서도 재배하려면 재배할 수 있는 거고 서울 인근에서도 하죠. 사실은 이 기후변화라는 게 그냥 한 방향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비가 이제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 큰 틀에서 보면 뭐 한 30년치의 평균치의 어떤 날씨가 패턴화되어 있는데 그 패턴을 벗어나는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사실 저는 지인 중에 이제 사과 농사 지으는 분들이 있는데 봄에 갑자기 초여름 수준으로 덥다가 네. 그러면 꽃이 확 펴버리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서리가 내려버려요. 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동남아에서도 뭐 비가 잦아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비가 너무 안 온다든지 뭐 혹은 이제 뭐 더위가 뭐 이렇게 정말 너무 심각하다든지 일조량 같은 거. 네. 네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과일이나 농사짓기가 점점 심해지는 건 뭐 동남아나 우리나 이제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저는 동남아에서 여기서도 또 베트남이 나오는데 베트남 안에서도 이제 남부에 메콩 델타라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메콩 델타는 단순히 베트남만의 땅은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전체 베트남의 농산물의 뭐 절반, 뭐 그 과일의 뭐 60%, 뭐 그 다음에 이제 수산 양식업의 뭐 또 그 절반 정도, 뭐 이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거기다가 수출도 되게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메콩 델타가 가장 그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중에서 특히나 거기는 해수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담수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염화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농사를 포기하고 그쪽이 그 새우 양식장으로 바뀌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좀 망그로브가 또 훼손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연쇄적으로 좀 나타나는 게 지금 동남아가 겪고 있는 농업 영역이 겪고 있는 기후 변화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음식들, 뭐 특히 과일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들 너무 지금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또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여기에 가면 이거 하나는 꼭 먹어라 아니면은 한국에 올 때 이거는 꼭 사오시라.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하나만 꼽기가 너무 어려운데. 두 개까지? 하나는 이제 우리 에바 씨가 갔던 세부. 필리핀에서 망고는 세부산이 가장 맛있습니다. 네, 망고. 그래서 이제 세부에 이제 그 망고가 또 팩도 되어 있습니다. 건망고. 아, 건망고. 예, 건망고를 사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베트남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두리안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두리안하고의 그 어려운 맛은 아닌 그 이제 잭프루트를 가지고 뭐냐면 가공을 해서 약간 과자처럼 스낵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른용 술안주로도 참 괜찮습니다. 과일이나 그 신선 채소 이런 거는 우리가 함부로 들여오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검역이 우리 또 코로나 겪으면서 검역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동남아의 과일들은 대체로 이제 컨테이너로 오잖아요. 배 타고 한 2주 걸리니까 그러니까 잘 익은 애가 아니라 이렇게 퍼런 애들이 그 냉장 컨테이너에 들어와서 우리까지 오거든요. 당연히 한국에서 먹는 열대 과일은 맛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열대 과일을 먹기 위해서라도 올해 동남아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가로 정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 방문하시게 되면 오늘 전해드린 지식과 함께 정보와 함께 기억하시면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 가지고 온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일단 좀 무섭죠? 여기 어딜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너무해 진짜. 에펠탑이네요. 파리입니다. 지금 아주 바쁜 곳이 바로 프랑스 파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뭔가 그 스포츠 뭐 이런 향연 한쪽을 하고 또 저런 모습이 이제 공존하는 게 또 올림픽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뭐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프랑스 대테러 부대입니다. 지금 올림픽을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워낙 여러 사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수부대들이 사실상 이제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나저나 그 올림픽을 좀 열심히 보고 계신가요? 예전만큼은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저 오늘 되게 재미난 그 어떤 외국인의 트위터 그 멘트를 봤는데 양궁에 대해서 되게 재미난 표현을 했더라고요. 양궁은 전 세계인이 모여서 4년에 한 번씩 갈고 닦은 실력으로 다 같이 한국에게 금메달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4년마다 선물하는. 네네. 에바 씨는 올림픽 열심히 보고 계신가요? 근데 굉장히 뭔가 이슈가 많았던 개막식 이번에 올림픽 네. 여러 가지 개막식 참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근데 요즘 또 그 사격 그 김예지 선수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 일론 머스크가 네. 액션 영화에 캐스팅 대체 한국은 왜 총, 칼, 활 이런 거를 잘하느냐 그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알파 기자님? 저는 기분 나빴죠. 안 보기로 했어요. 한국은 이제 출전할 때 이상하게 부르고 국기를 이상하게 하고 우리 태극기를 이상하게 하고 다음에 또 남수단은 처음으로 정식 출전을 했는데 남수단 아니고 수단의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 근데 이번에 프랑스가 자기네 국기도 은메달인데 동메달 자리에 걸어가지고 그건 제복이 일부러 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한테는 착각을 합니다. 실수가 너무 더워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에어컨도 없이들 거기서 고생하고 있다는데. 저는 화요일 밤에 그 탁구 혼합복식 결승전을 좀 재밌게 봤습니다. 중국이 금메달, 그다음에 북한이 은메달,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 동메달 이렇게 했는데 그 제 페이스북에는 뭐가 많이 떴냐면은 신유빈 선수네 좋아하고 남한 선수 동메달 딴 남한 선수들하고 은메달 딴 북한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셀카 찍는 장면이 나왔고요. 뭐 올림픽이 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스포츠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그런 게 아닐까. 어쨌든 이번에 올림픽에 그 난민 대표팀이 있어요. 네네. 세 번째로 출전하는데 이제 올림픽위원회랑 다 지원을 해가지고 이 난민 대표팀에 선수가 36명인데 종목은 뭐 되게 다양하고 태권도가 5명이에요. 그리고 기수도 태권도 선수예요. 태권도 박예재단 그래가지고 이렇게 난민들의 스포츠 활동을 돕는 거를 유난히 좀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선수가 거기서 그 프로그램 통해서 태권도를 배우게 됐는데 기수로 대표팀 기수로 하는데 태권도 선수가 나오니까 어쩐지 조금 반갑더라고요. 반갑네요. 5명이나. 네.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원의 월드 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